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선 여전히 내란까지는 아니었다는 변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 뉴스룸은 이 보도에 집중하려 합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저희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입니다. 국회 무력화는 계엄 중에라도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달성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절실합니다.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리고 저희가 한 단독 인터뷰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내란죄를 놓고는 중요 임무 종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가장 윗선인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단순히 관여한 사람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 즉 내란의 2인자로 판단하면서 그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규정됐습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결론내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나선 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고스란히 담긴 이 포고령부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포고령 전반을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비상계엄의 포고령은 제1항부터 내란죄의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 포고령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반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포고령이 완성되고 발표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표 이후에도 국정원 1차장의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군부대의 위치와 작전 상황까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배경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당시 계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로부터도 윤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진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김용현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우선 이 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죠. 김용현 전 장관은 심사 포기하고 오늘 안 나왔는데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실질심사에는 검사 3명이 들어가서 김 전 장관의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서 20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지금 재판부는 검사의 진술과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서 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입니다. 이 결과는 오늘 밤중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심사 포기하면서 입장문도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기에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포고령을 두고 이 대통령과 상의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거는 이 입장문에서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내란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사임한 뒤에 그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이 국회 진입을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그날 오후 5시 6분경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번 영장 결과 아무래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법원이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지금 법원이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란 수사는 크게 속도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우두머리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이 되면 수사는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 또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법원 판단으로 수사 주도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물색하고 압수수색에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되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공모 관계로 적시된 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되는 등 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실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변호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 최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2-3군데의 수임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과 또 관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중심으로 강제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대비는 당연히 하는 거고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 비춰봤을 때 이 민정수석실과 수사기관이 사전에 협의해서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직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연루된 만큼 이 수사기관이 청사 내부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논란이 또 일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있을 상황을 또 봐야겠군요.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 초안도 나오고 탄핵안 2차 표결도 토요일에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은 아직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14일에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현재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그 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 홍보 등 내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요. 취재진과 마주친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며 빠르게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조 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대상임을 연일 강조하는 국수본이 조직의 수장부터 조사하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 국수본은 오늘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 통제 지시를 내렸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중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국수본은 김봉식 서울청장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계속되자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아예 직접 불러 조사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11명 중 1명만 소환에 응했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주저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긴급 체포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공수처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뒤늦게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그간 조사한 게 없지만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단 만나는 데는 동의했지만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건 법원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법무부의 승인을 얻은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수사기관끼리의 과도한 주도권 다툼은 그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먼저 체포했지만 공관 등에 있었던 자료들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수사기관끼리 유사한 압수수색을 청구했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과 공수처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서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협의에는 동의했지만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는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대한 실체 규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관끼리의 다툼이 되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가 오히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사회부 박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법원이 심사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거잖아요. 이번에 법원이 발부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까? 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는 건 법원이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에서 내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했지만요. 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논란이 일단 정리가 되면서 이 검찰 주도의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각
된다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될 텐데요. 다만 이번엔 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논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 검찰의 수사 명분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나게 되면 공수처와 경찰이 김 전 장관 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오늘 일단 기각에 대비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뒀잖아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수사 주도권 싸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영장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각이 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 수사권 때문에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데요. 세 수사기관 모두 내란죄 수사에 이 조직의 명운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결국에는 피의자에게 도움만 주게 될 거란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고검장 출신 김우건 변호사가 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 신속하게 지금 수사기관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택해서 이 쇼핑을 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출석하는 명분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반 특검 법안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무력화가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상설특검은 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임명을 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만약에 이 탄핵 여론이 더 거세지게 되면은 임명을 회피하기만은 좀 어려울 텐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우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그러나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군이 이미 국회 안에 진입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를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곽 사령관은 당시엔 이 같은 작전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작전 병력이 투입하면 그 인원들은 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인데. 다만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사항을 파악했는지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까지 챙기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쓰지 말자, 무리수는 두지 말자는 현장에 보고가 잇따랐고 결국 계엄군은 임무를 중단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과 707 특임 단장이 JTBC에 밝힌 증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707 특임단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열려있는 창문이 있는지 열린 문이 있는지 다 하나씩 확인했는데 모든 창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창문을 만져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겠다 깨자 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엄군의 임무는 국회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정문 봉쇄를 실패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2차 전화가 걸려온 건 이때였다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자신이 무기는 쓰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수라는 건 사실 무기 사용인데 건의를 드렸고, 이후 곽 사령관은 임무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중지해라. 현위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이동하는 것만 확인하고 통제하고 해라 라고 해서 작전 중지 지시를 이렇게 내렸던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따랐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2월 1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계엄 관계자들이 말을 맞췄다고 증언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다만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지휘 통제실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의원 체포 지시가 내려간 건 합참 지휘 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합참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전파된 것일 뿐 곽 사령관 본인 입으로 부하들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곽 사령관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관련 지시가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체포 지시가 위법해 본인이 막았다고 했는데 같은 취지로 해명을 이어간 겁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의 주장은 온도차가 있어 앞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은 곽 사령과 통화를 하던 중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도 곽 사령관으로부터 상부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회의원 구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전쟁 시 우리 군의 지휘부가 차려지는 B1 벙커에 구금 시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선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가동 정황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의원이 직접 체포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참고인 석도 아닌 뒷줄에 앉아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드신 분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체포한 정치인을 가둘 장소로 여 사령관이 지목한 곳은 수도 방위사령부의 비원 벙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원 벙커를 확인. 비원 벙커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의 전쟁 지휘부가 차려지는 곳으로 크고 작은 회의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방첩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구금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또 다른 방첩사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도 여 사령관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여 사령관은 오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직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언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현안 질의에 군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것 말고도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현안 질의에선 새롭게 나온 내용이 꽤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비화폰으로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6곳은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한 여론조사 업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어제 검찰 특수본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이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됐다며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 이런 의혹 저희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네, 계엄 선포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 사령부 컨테이너 한 곳에 불이 났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여기에 있었고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불이 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전으로 인한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구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웠느냐는 질문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실제로 우리 군 작전에 따른 것이고 이는 계엄을 앞두고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 김 전 장관 등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했어요. 한 총리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경찰 특수단은 오늘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계엄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실행됐다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뉴스룸은 어제 계엄 이틀째의 후방의 공수 여단들까지 서울로 진입시키려는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에선 이 보도가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2.3 계엄 당일 밤 서울 수도권 특전사 여단들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과천 송환이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은 전북 익산 7공수 여단과 충북 증평 13공수 여단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라도에서 7여단하고 수장여단이 지원해주는 뭐 그런 계획으로 있다가 새벽에 이제 취소되면서 다 이제. 단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런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곽 사령관 누가 대기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7공수와 13공수를 대기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질의에 자신이 했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으로 혼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은 둘째 날 작전 계획이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한 가결 뒤 내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추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제 합참 지휘 통제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내려갔는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심산이었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둘째 날 작전 계획이 내려간 시점과 주체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실현됐더라면 심각했을 계엄 계획 또 한 가지를 JTBC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경찰 파견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979년 11.6 계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만든 무소불위의 합동수사본부를 재현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최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경찰청에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위원장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방첩사의 요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방첩사가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조사하는 역할도 경찰에 맡기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인력 등을 파견받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렀던 1979년 10월 26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모델을 꾀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전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던 우종수 본부장이 내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첩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하며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경찰청 국수본과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비해서 협력할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방첩사가 이때부터 계엄을 미리 준비했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들의 폭로와 증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해제된 날 오전 전국 15개 군부대가 당일 예정된 헌혈을 무더기로 취소한 걸로 확인됐는데 외부와의 접촉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니냐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전 전국 혈액원에 군부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로 예정된 헌혈버스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무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상적이기보다는 한 혈액원만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갑자기 헌혈을 취소한 건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등의 부대 15곳입니다. 육군 기갑여단과 공병여단, 공군 비행단이 포함됐습니다. 헌혈버스 20대에선 820여 명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군인들의 헌혈량이 90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날 장병 헌혈은 아예 취소된 셈입니다. 군인들이 외부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막았거나 또는
비상 동원을 염두에 두고 헌혈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가 상향돼 벌어진 일이라며 날을 조정해 헌혈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자체와 일반 기업 등의 긴급 헌혈 섭외를 하고 있다며 혈액 재고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2월 혹은 3월에 퇴진한 뒤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안정파TF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혹은 3월에 사퇴하고 그로부터 60일 뒤인 4월 혹은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인데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탄핵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있는데 그 공석을 채우는 문제. 헌재 판결이 사실은 최장 6개월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헌재 결정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고려 대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란 분석입니다. 6, 3, 3이 될 텐데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 3개월이면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시간 끌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가 친한계에서부터 나옵니다. 국민적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즉각 하야, 즉시 하야가 이 시점을 이번 주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즉각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이 조기 퇴진 로드맵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안정화TF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거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구미에 새로운 정권 세울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낙인 찍힌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친윤계에선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상태로 있다가 하야하느니 당장 탄핵당하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당서열인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원내대표를 내세운 뒤 한 대표를 사퇴시키고 친윤 지도부를 세우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신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방침을 전해들은 한 대표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정말 강준희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내부에선 친윤계의 움직임에 당내 쿠데타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날 침묵을 깨고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을 옹호했던 인사이자 현직 헌법재판관의 친척인 박선영 위원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항의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건물 출입을 막고 취임했는데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게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출입구 앞에 경찰 10여 명이 서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선생님들의 건물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경찰이 막는 사람들, 진아이가 구제해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들입니다. 이들은 박선영 위원장 취임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입틀막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발언에서 드러난 박 위원장의 역사관 잘못됐다는 겁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령 선포 사흘 만에 임명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같은 맥락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결국 오늘 취임식은 경비가 배치되고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엄중한 이 시국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도 무겁고 기자들의 질문은 차단했습니다. 아니 기자들 많은데 질문 좀 받으시죠.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취임 축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의 제보가 정영식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대비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비판과 의혹에는 입을 꼭 닫은 박 위원장은 또다시 SNS에만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했고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건 법치주의를 말살한 내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 자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최소 5명으로 파악되고 또 지난번 표결엔 참석했지만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찬성을 말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김상욱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 의견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친한계 육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만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배현진, 조경태 의원을 합치면 국민의힘에선 총 5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3명만 더 표결에 참여하면 개표할 수 있는데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참여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번 탄핵안에선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내란 상설 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엔 국민의힘 의원이 20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원래 당론으로 부결시키려 했지만 내란 동조 프레임이 우려된다라는 의견 등에 따라 자유투표로 바뀌자 대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하려는 보수 성향 유튜버의 문의에 알아보겠다고 답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표결 참여도 그렇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의원님 입장에선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공개 기자회견까지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공개 기자회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들께 진정성이 있는 사죄를 하는 것이고 말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당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에도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발동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요. 또한 반대 정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주적입니다. 네. 보수의 가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역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절대적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네, 그럼 그 기자회견 이후에 나도 좀 동참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습니까? 뭐 표면적으로 나선 분들은 뭐 아직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한 분이라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뭐 의원총회 분위기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나오는 좀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뭐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찬반을 네. 얘기할 때도 뭐 예전 같았으면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겠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뭐 저는 우리 여당의 의원들이 정말 우선 저부터 사실 저는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이런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하고 또 미리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큰 상처를 주고 경제적으로도 네.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피해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부터라도 깊이 속죄해야 되고 우리 여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 의원들이 양심과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더 성숙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통과가 어려울까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주인임을 자청하고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잘못되었다 의사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번 토요일 표결 때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8개만 더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카운트를 했을 때 8표 이상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사실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도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야 2월 하야 3월 하야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여당 의원들에게는 탄핵에 반대할 좋은 명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는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2월, 3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일입니다. 분명히 역사에 잘못되었음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기록에 남겨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하야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직을 유지한다는 말인데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정치적 혼란도 더할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바로 즉시 정지를 시키고 그 후속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또 역사에 정확한 판단을 남기는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표결에는 아예 참여조차 안 하면서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에도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론으로요?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키려는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표결보다는 이번 표결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유표결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맡겨버리면은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것이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함께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여당 의원들도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평일인데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군요. 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회 의사당대로가 인파로 꽉 찬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저녁 6시부터 집회가 시작됐고 지금은 노래를 부르면서 또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구호가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의 특징이죠.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10대와 20대 같은 소위 말하는 젠지 세대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엑소, 또 트와이스, 뉴진스와 같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응원봉을 들고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로 계엄이 선포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만약 그날에 국회와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데요. 이 시민들에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날 밤만 생각하면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뿌듯함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삼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힘들게 이뤄내신 이 민주주의 사회를 잘 지켜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아이도 함께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평소 일주일보다 좀 더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눈에 더 띄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또 시민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연 건데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또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주말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매일 저녁 6시에 집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탄핵안이 표결되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대구에서는 탄핵 집회에 등장한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TK 콘크리트는 TK 딸이 부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를 이용한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자보를 쓴 사람을 윤도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7일 대구 동성로에는 시민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20대 여성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엔 우리는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TK 콘크리트가 TK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표결 불참 의원들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TK에서 어차피 뽑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만한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영원한 거 아니다. 이 글은 금세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4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봤습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코 막을 수도 없고. 글을 읽은 대구 시민들, 이 팻말을 들고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주부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한자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대구 시민 한 사람으로서 나도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었었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외로움은 한 끗 차이잖아요. 광장에서 모이면 우리가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JTBC 윤두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10대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청소년들. 이들은 교과서에서만 봤던 비상계엄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날이었기에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황당했고 투표권이 없었던 학생들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의견도 진중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전하라고 뽑았더니 그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일 동안 이렇게 청소년 약 5만 명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대 학생들은 제2의 부마 항쟁에 나서겠다고 했고 한국외대 학생들은 한국어 외 18개 언어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의견이야. 처음에 바로 하야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은 이제 법정에 서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여당에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걸고 있지만 청소년부터 원로까지 국민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서 논란입니다. 강원랜드는 JTBC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경영은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맡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레저 영업실 직원들이 받은 근무 당부 사항입니다. 정치 집회 참가를 금지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도 했습니다. 이 공지가 내려온 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앞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내려온 공지에 직원들 사이에선 직원을 바보로 한다, 지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지낸 최철규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최 부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강원랜드는 공지를 작성한 건 최 부사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실장이 회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공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냈던 메시지다 보니까 회사의 이제 어떤 공식적 입장은 아니거든요. 또 공지 내용에 대해선 불법 집회 참여나 회사 내 정치 활동을 지양하자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게 맞느냐 관심이 큰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 차량 행렬이 관저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던 토요일 오전 담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관저에서 오늘까지 나흘째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한때 공군 1호기가 성남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망명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곧바로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전히 관저 주변 취재는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곳은 관저에서도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계엄 전까진 이렇게까지 통제하던 곳이 아니었는데요. 경호 인력들은 취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출입과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 인력들은 시민들의 행선지를 확인하고서야 길을 열어줍니다. 취재진은 막습니다. 기자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 시설이라 취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기술및 시설보호법 제9조입니다. 구조에서 저희들이 취재나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촬영을 않고 지나가겠다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저희가 막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도 막는 게 아니고 막는 게 아니고 그냥 통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지만 콕 집어 통행도 막는 일, 근거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취재를 통제하는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요? 네, 변호사 등의 1인 시위는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통제구역 바깥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도 경호 인력들이 이를 제지하자 무슨 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냐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게 환율 시장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먹거리 재료가 비싸지고 우리 밥상 물가도 더 뛸 수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20대 커플은 계속 오르는 식용유 값이 걱정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른 걸로 먹자 해서 올리브 오일을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큰 병에 좀 싸다고. 근데 이제 그걸로 바꿔 쓰는 것 같더라고. 쓰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식용유 등 유지류는 전달보다 7.5% 올랐습니다. 특히 식용유, 과자, 라면 등 식품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팜유가 급등했습니다. 이상기후가 더욱 심해지면서 주 생산지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식품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한 대형 식품 기업 관계자는 JTBC에 환율 1,400원대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300원대 선 구매한 물량이 있지만 두세 달 뒤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환율 1,400원대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어 국내 수입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트병을 만드는 중소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페트병 원료는 환율과 연동해 값이 오르내리는데 페트 원료값이 최근 한 달 새 1kg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급등한 겁니다. 수프를 올려야 되는데 국내 상황상 지금 못 올리고 있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거든. 자영업자들은 치킨집 뭐 이런 집들이 다 쓰는데. 예상치 못한 고환율이 1%대로 안정돼 가던 국내 소비자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문제는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 대목이 이번 계엄 사태로 실종된 모습인데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와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계엄 사태로 침울해진 연말 분위기, 정아람 정영재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크고 작은 가게들이 모인 상권입니다.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이 모여있는 데다 2022년 대통령실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며 이른바 용리단길이란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연말인데도 인적이 드물고 한산합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지난주 계엄 사태로 손님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심각하지 뭐. 30%는 빠진 것 같은데. 유동인구도 없고 손님도 많이 줄고 단체 예약도 취소도 많이 되고. 계엄 이후에 좀 더 심해진 거죠. 특히 인근 국방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단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타격은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소리 안 나오는 거. 네. 아무래도 손이 좀 줄긴 했죠. 그래도 단체 예약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긴 합니다.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포함해서 공무원으로 좀 많이 취소되고 있긴 하고요. 특히 상권이 뜨면서 임차료는 급등했는데 손님까지 줄면서 상인들은 팔아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이곳뿐 아니라 다른 도심에서도 연말 모임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에서 즐겁게 노는 거에 오히려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송년회도 좀 많이 취소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한 주류 도매상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후 소주와 맥주 주문량은 평년보다 25% 정도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꺼져가던 내수 회복세가 계엄 사태를 맞아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입니다. 지금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거리에는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계엄령이 발표되고 해제된 이후 이 앞에 있는 식당 상가들은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 한우 파는 식당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해야 할 시간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현황이 표시된 모니터를 보니 오늘 저녁 예약은 단 한 건입니다. 직원은 아예 단체석 불은 꺼버렸다고 했습니다. 50명 들어온 것도 취소됐잖아. 다음 주 이봐요. 취소됐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적어둔 공기업 예약. 다시 줄을 그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도 이제 그날 가봐야 알아요. 취소가 많이 들어와서 너무 어렵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죽을 맛이요.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식당과 횟집입니다. 손님이 왔다 간 흔적은 안 보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계엄령 때문에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난 봄 문 열고 처음으로 단체 손님이 많은 연말 장사를 해보나 하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22명이면 최소 한 매출로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야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공무원 단골들을 통해 카페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9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한 7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가시냐 하시면은 긴급 회의가 있어가지고 메뉴를 안내하던 모니터에는 뉴스를 틀어두었습니다. 손님들도 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틀어놓고 저도 계엄 사태로 흔들린 일상.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메시지 하나 보낼 때도 혹시나 감시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텔레그램 사용자가 평소 때보다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디지털 망명을 결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10시 반. 불과 1시간여 만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새로 설치한 사람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분석 결과인데요. 하루 전 같은 시간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 이후에도 텔레그램 신규 설치는 평소 가입자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엔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네이버에선 카페 댓글 작성이 제한되고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 접속이 막히거나 대화 내용이 검열당할 거란 불안감도 퍼졌습니다. 한때 웹사이트가 차단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시적으로 접속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VPN 앱들이 검색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엄령 내려졌는데 잡혀가는 거 아니냐.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좋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은 대화 기록도 남지 않아 정치권이나 관과 재계에서도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예전에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있었을 때도 디지털 망명이 있었죠. 외국의 서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법 집행력이 미치기 어려운 그런 텔레그램으로 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태가 진화되기 전까진 뜬금없는 계엄에 놀란 디지털 이용자들의 망명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외교도 비상이죠.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위헌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한동훈 국정운영체제에 경고장을 날린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치 혼돈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What we expect going forward is that political disagreements continue to be resolv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데 이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논의하는 방식이 거론되자 의문을 나타낸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덕수, 한동훈, 이른바 한한 체제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he legal process and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play out ther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국무부는 탄핵안 부결 이후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도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탄핵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덕수, 한동훈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미국 정부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 등에 따른 윤 대통령 고리 상황을 전제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는 사실상 공백 상태, 멈춤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 대사 교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중단됐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최근 무비자 조치 등으로 순풍이 불어오나 했는데 한중 관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임 관련 행사가 예정됐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주중대사관은 재반 사정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지를 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 정 대사가 귀국을 하고 후임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말 주중대사로 부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면서 향후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대사의 귀임과 부임에는 모두 국가원수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주재국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 부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은 내정 당시 정부의 중량급 인사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 전국 향방에 따라 부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계엄령 사태로 한국 외교 정책의 일관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면서 점차 회복 중이던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관계도 틀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할 수 없게 된 만큼 내년으로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방한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외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식물인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탄핵 자체는 피했지만 총리에게 국정을 넘겨주고 또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라고 했고 한 스페인 매체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 좀비라고 칭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앞으로 4시간여 뒤에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계엄이라는 소설 같은 역사가 되풀이된 2024년의 겨울. 그래서인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에 또 한강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바리케이드가 곳곳에 설치됐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계와 함께 노벨상 시상식 준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상식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열립니다. 스웨덴에선 최근 며칠간 한강 작가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는지 그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De verkar djupa och de berör mig och det rör mycket känslor i hur världen är just nu. De känns aktuella och
Jag tycker hon verkar vara en spännande person också. 한강 작가의 책을 찾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이 다 대여가 됐고요. 대기줄, 예약줄도 한 1,000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나아가 현재까지 이어진 계엄 사태의 상황을 주시하기도 합니다. Man blir ledsen. Man känner för alla era människor i Sydkorea. 노벨 문학상 위원장은 JTBC와 만나 왜 한강 작가가 올해 수상자였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I know that there is a controversy also going on in South Korea about Han Kang's work. It's a political issue that turned in that direction, but that's not the way we think, in the Nobel Committee. We want to stress the literary merit, first of all. 한강 작가는 시상식이 끝나면 곧바로 연회에 참석합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한강 작가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매섭게 느껴졌던 칼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좀 더 부드러워지겠는데요. 서울이 0도로 시작해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부터는 추위의 힘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산불 위험은 덜었지만 이제는 폭설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전 영하 1도, 전주와 광주가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다시 들어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무력화는 아무리 계엄 상황일지라도 내란 행위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헌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엄을, 아니 내란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더 빨리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특집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